아이고, 이번엔 내가 이겼네. 순자 할머니가 화투짝을 탁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달그락거리며 할머니 쪽으로 모였어요. 건너편에 앉은 영숙이가 혀를 찼습니다. 순자 언니는 오늘 손이 좋네. 나는 벌써 3,000원째 날렸어. 에이, 무슨 돈이야. 재미로 하는 건데. 순자 할머니는 화투를 섞으며 창밖을 힐끗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경로당 마당을 비추고 있었어요. 며칠 뒤면 추석이었죠. 순자 할머니가 화투를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경로당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할머니들이 모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옆집 박 할배였습니다. 평소엔 지팡이 짚고 느릿느릿 걷는 할배가 헐떡이며 서 있었어요.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자 할매, 박 할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몰아쉬느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어머, 박 할배, 무슨 일이에요? 일단 앉아서. 앉을 때가 아니여. 빨리 뒷문으로. 박 할배가 순자 할머니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평소 힘이 없던 할배 손에 지금은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이래요? 순자 할머니가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경로당 안에 다른 할머니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래? 글쎄, 저렇게 급한 거 처음 봐. 박 할배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봤어. 할매 집 앞에 시커먼 차가 서더니 박 할배가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이어갔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더라고. 양복 입은 놈들이 4~5명. 아주 험상궂게 생긴 놈들이야. 그 순간 경로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들고 있던 화투짝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붉은 화투짝들이 마룻바닥에 흩어졌고 동전들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옆에 있던 의자를 붙잡았어요. 그래, 지금 난리야, 난리. 빨리 피해야 돼. 영숙이가 순자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일단 박 할배 말대로 뒷문으로 나가요. 뭔지 모르지만 위험할 수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르릉.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경로당 창문으로 검은색 SUV가 마당에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자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저 사람들, 누군가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경로당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울렸어요. 김순자 어르신 계십니까? 굵직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들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경로당 안의 할머니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숙이가 순자 할머니를 뒷문 쪽으로 살며시 밀었습니다. 언니 가요. 내가 시간 벌어줄게. 괜찮아. 빨리. 박 할배가 뒷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골목길이 텅 비어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뒷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려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뒤에서 영숙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순자요?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요.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분명 여기 오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가셨습니까? 아까 나가셨는데 시장 간다고 하셨나? 영숙이가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뒷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경로당 마당에 서 있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골목길로 나선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평소엔 10분이면 갈 거리가 오늘따라 한없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골목길을 돌아 집이 보이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문고리가 뜯겨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경첩 하나가 삐걱거리며 간신히 문짝을 붙들고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 집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더 참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 매일 아침 깨끗하게 쓸어놓던 마당에 진흙 묻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여섯 켤레는 되어 보였어요. 화단 옆에 가지런히 세워두었던 화분들이 쓰러져 있었고 정성껏 키우던 고추 모종이 뿌리째 뽑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고추? 지난 봄부터 정성껏 키워온 고추였어요. 빨갛게 익어가는 걸 보며 추석 때 아들들 반찬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무릎을 꿇고 흙을 주워 담으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고추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요. 현관문도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장롱 문짝이 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서랍이란 서랍은 모두 뽑혀서 내용물이 쏟아져 있었어요. 평생 모아둔 통장이며 도장이 들어있던 보석함은 뚜껑이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이, 도장이, 떨리는 손으로 보석함을 들어봤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치 냉장고 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담근 깍두기가 바닥에 쏟아져 있었고 빨간 국물이 방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이런 나쁜 놈들. TV장 및 서랍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남편 유품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남편 사진이 액자에서 빠져나와 구겨진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받기가 망설여졌지만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님이시죠?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적이고 차가운 톤이었어요. 네. 누구세요? 아드님 김영수 씨 보증인이신가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증인이요? 무슨 보증인 말이에요? 3개월째 대출금을 안 갚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한입니다. 대출금이라니. 전 그런 거 모르는데 보증인이신 어머님께서 대신 갚으셔야 합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얼마를 갚아야 하는데요? 원금과 연체 이자 합쳐서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도 안 되는데 8천만 원이라니. 저는 보증 선 적이 없어요. 절대로.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서류도 다 있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부인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집 압류도 가능하고요. 집 압류라니.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우리 막내가 내 도장으로. 떨리는 손으로 막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뚝.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어요. 제발 받아. 다시 걸었습니다. 또 신호음만 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야, 지금 어디야?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리고,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해? 보증이 뭐야? 8천만 원이 대체 무슨. 엄마, 정말 미안해. 죽을 죄를 졌어. 전화 너머로 막내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일단 집에 와.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매, 괜찮아? 박 할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그놈들 갔어. 할매 못 찾고 그냥 갔으니까 안심해. 박 할배가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 도둑놈들이네. 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할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 할배가 놀라서 다가왔어요. 막내가,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막내가 내 도장 훔쳐서 돈을 빌렸대요. 뭐, 도장을 훔쳐? 8천만 원이래요. 내가 갚아야 한대요. 박 할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못난 놈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나도 몰랐어요. 내가 언제 보증을 섰다고. 순자 할머니는 흐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박 할배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매, 너무 상심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아는 변호사한테 물어볼게. 고마워요, 박 할배. 일단 정신 차려. 이런 일은 혼자 감당하면 안 돼. 큰아들한테는 연락했어? 아직. 추석 때 오면 그때. 지금 당장 연락해야지. 이런 큰일을. 박 할배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가볼게. 뭐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네. 고마워요. 박 할배가 나간 뒤 순자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엉망이 된 집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 뒤집어진 서랍들, 깨진 화분 조각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무너진 일상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거실이 어둑해졌는데도 불을 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막내 목소리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에 서 있는 막내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충혈되어 빨갰어요. 옷은 며칠은 갈아입지 못한 것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막내야. 할머니가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막내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들어와. 거기 서서 뭐해? 엄마, 나. 막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때문에. 다 내가 잘못했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밥은 먹었어? 얼굴이 왜 이래? 엄마, 먼저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막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부엌에서 물을 떠와 막내에게 건넸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전에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에 한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 순자 할머니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채팅으로 만났는데 막내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처음엔 그냥 말 상대였어요. 근데 너무 잘해줬어요. 나 같은 놈한테도. 나 같은 놈이 뭐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지. 막내의 목소리에 자조가 묻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못 가졌잖아요. 일용직이나 전전하고 나이 42인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그 여자가 날 좋아한다고 했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가 날 좋아한다고 한 게. 막내가 잠시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뻐서 성격도 착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 잘해주고 밥도 사주고 제 얘기도 들어주고. 막내의 눈빛이 순간 흐릿해졌습니다. 심지어 결혼도 하자고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서 믿은 거야? 엄마, 저 평생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예쁜 여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니.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막내는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아이였어요. 형들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착하기만 한 아이였습니다. 그 여자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화장품 사업인데 잘 되고 있다고. 막내가 종이봉투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름만 빌려주면 매달 돈을 준다고 했어요. 사업자 등록에 내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빌려준 거야? 처음엔 정말 돈을 줬어요. 매달 200만 원씩. 막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생 처음 그렇게 큰 돈을 만져봤어요.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싶었고 200만 원씩 준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 이상했죠. 근데 그 여자가 계속 믿으라고. 사랑한다고. 막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달 뒤부터 돈이 안 들어왔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내 이름으로 대출을 여러 군데서 받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못 갚으니까 연체 이자가 불어나고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때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무서웠어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막내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돈을 빌렸어요. 처음 빚 갚으려고. 막내야. 근데 그것도 못 갚으니까 결국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어요. 그럼 그 여자 경찰에 신고했어? 했죠. 막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거주지도 불분명하고 휴대폰도 선불폰을 이용하고 알고 보니 정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제가 잘못 걸린 거죠. 경찰도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도장은 어떻게 한 거야? 막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지난달에 집에 왔을 때 그때 서류 정리한다고. 네. 거짓말했어요. 대출 서류였어요. 엄마 도장 몰래 찍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엄마,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네 아빠 일찍 가시고 내가 혼자 너희들 키우면서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핸드폰도 내일이면 끊겨요. 봉투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라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막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이 떠올랐어요. 막내 아빠가 돌아가시던 날 막내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는 나이였죠. 큰아들은 12살, 막내만 너무 어렸어요.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엄마, 막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죽어도 되죠?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탁! 순자 할머니가 막내 뺨을 때렸습니다. 막내가 놀라서 엄마를 봤어요. 죽는다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절대 가만 안 둬. 엄마, 같이 살자.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자. 응? 순자 할머니가 막내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직 살아있잖아. 막내가 엄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막내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고 할머니는 이불을 덮어주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새벽녘 막내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못 주무셨어요? 괜찮아. 너 일어났니? 막내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더니 돌아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내가 다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8천만 원을. 방법이 있어요. 막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디서 찢어온 광고 전단지 같았어요. 이거 보세요. 중국에 일자리가 있대요. 순자 할머니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액 해외 알바 모집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었어요. 고액 알바? 네. 거기서 일하면 한 달에 800만 원은 번다고 해요. 숙식도 제공하고.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해외를 가겠다고? 엄마, 여기서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일용직 뛰어봤자 하루에 10만 원도 안 돼요. 그걸로 언제 8천만 원을 갚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수상해. 같이 일했던 형이 소개해 준 거예요. 그 형 동생이 지금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돈 많이 번다고. 막내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공장 일인데 힘들긴 해도 돈은 확실하대요. 1년만 일하면 빚 다 갚고도 남아요. 막내야, 그런 게 다 사기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 형이 보여준 사진도 있고 통화도 했어요. 막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깨끗한 기숙사와 큰 공장 건물이 보였어요. 보세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대요. 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언제 가겠다는 거야? 빠르면 다음 주. 여권만 나오면 바로 갈 수 있어요. 다음 주라니. 추석도 안 지났는데. 막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못 올 것 같아요. 뭐? 형들 만날 면목도 없고, 그리고 빨리 가야 돈도 빨리 벌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추석에 안 온다고? 명절인데.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대신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엄마한테 효도도 할게요. 막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너 거기 가서 아프면 어떡해? 다치면?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뭐가 튼튼해? 작년에도 허리 아파서 일 못했잖아. 그건 지금은 괜찮아요.
막내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확실한 곳이에요. 서류도 다 준비됐고 비행기표만 끊으면 돼요.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네, 맞아요. 그 형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공사장에서 일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막내가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어디를? 필요한 거 준비하고. 아침도 안 먹고? 괜찮아요. 바빠서. 막내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따라 나갔어요. 막내야, 정말 꼭 가야 해? 네, 엄마.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기 있으면 계속 엄마한테 피해만 줄 거예요.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그래도 엄마, 제가 전화 자주 할게요. 거기 인터넷도 된대요. 막내가 돌아서서 엄마를 봤습니다. 형한테는 제가 없다고 해주세요. 뭐라고 하라고? 그냥 일 때문에 지방 갔다고 하세요. 막내가 급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현관문에 기대어 서서 막내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막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추석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응. 그럭저럭. 막내는 올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마 못 올 것 같아. 또요? 작년에도 안 왔는데 일이 있다고 하네. 그놈 참. 엄마 혼자 계시는데 명절에는 와야지. 큰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괜찮아. 너희들이나 오면 되지. 네, 저희는 아침 일찍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매년 그랬듯이 아들들이 모이는 날이니까요. 비록 집안이 뒤숭숭하고 막내는 없지만 명절은 명절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어요. 호박전을 부치고 동그랑땡을 만들고 동태전도 준비했습니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야 했고 둘째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어요. 막내가 좋아하는 김치전은 안 해도 되겠네. 그 생각에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막내는 김치전을 제일 좋아했는데 아침 8시쯤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손주들이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큰 며느리가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이것도 재미지. 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도련님은 정말 안 오나요? 응, 일이 있다고. 매년 그러네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엄마, 차례상 준비 다 됐어요?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빰, 대추, 배, 사과, 감. 조상님께 올릴 음식들을 정성껏 놓았습니다. 막내는 못 온대. 또 그 자식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지. 큰아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 명절에는 와야 하는데. 차례를 지내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계시죠? 문 열어요.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큰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큰 며느리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일어서려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4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김순자 어르신이시죠?
앞에 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굵고 위압적이었어요. 네. 누구세요? 우리는 정당한 채권자입니다. 아드님 빚 받으러 왔어요. 추석날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큰아들이 앞으로 나섰어요. 명절이든 뭐든 돈은 받아야죠. 김영수 씨 어디 있습니까? 막내가 무슨 빚이 있다고 그래요? 8천만 원이요. 어머님이 보증 서셨잖아요. 뭐, 8천만 원? 큰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그때 한 남자가 거실로 들어가더니 차례상을 발로 찼습니다. 탕!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사과가 굴러가고 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당신들 뭐야? 큰아들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막내 손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큰 며느리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김영수 어디 숨었어요? 분명 여기 있을 텐데. 남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화장실도 확인했어요. 없네. 도망갔나? 경찰 신고했어요. 그제서야 남자들이 멈췄어요. 신고하든 말든. 우리는 정당하게 돈 받으러 온 거요. 한 남자가 순자 할머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아들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죠. 안 그러면 계속 찾아올 겁니다.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모를 리 없잖아요. 정말 몰라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자들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영수 찾으면 연락하세요. 안 그러면 매일 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가 문을 나서며 덧붙였어요. 집 팔아서라도 갚아야 될 겁니다. 고시방이라도 알아보시던가. 쾅! 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엉망이 된 차례상,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 울고 있는 아이들. 엄마.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막내가 그 자식이 또 무슨 일을. 순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죠? 큰 며느리가 아이들을 달래며 물었어요. 막내가 사기를 당했어.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만난 여자, 대출 사기, 도장 도용. 다 듣고 난 큰아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그 못난 놈이 엄마 도장까지 훔쳐서. 내가 그 자식 그럴 줄 알았어. 맨날 사고만 치고. 엄마, 막내 지금 어디 있어요? 중국 간다고. 뭐? 중국?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됐어. 오늘은 명절이니까. 하지만 이미 명절 분위기는 끝장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달래느라 정신없었고 차례상도 제대로 차릴 수 없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은 전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애들 겨우 재웠어요. 낮에 너무 놀랐나 봐요. 고생했어. 큰아들이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어머님,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큰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엄마, 막내 연락 아직도 안 돼요? 큰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간다는 게 진짜인가 봐요. 그놈 정말.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TV를 켰습니다. 뭐라도 보면서 마음을 달래려는 듯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TV 화면에 긴급 뉴스 자막이 떴어요. 해외 고액 알바 사기. 한국 청년들 잇따라 실종.
큰 며느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봐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해외로 고액 알바를 간다며 출국한 한국 청년들이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얘야, 볼륨 좀 높여봐라. 피해자들은 주로 SNS나 인터넷을 통해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에 속아 출국했다가 화면이 바뀌며 기자가 나왔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된 채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머 세상에. 큰 며느리가 입을 막았어요. 도련님이 저런 일에 휘말린 거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앵커가 다시 나왔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끝은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 순자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실종자만 30여 명. 가족들은 화면에 실종자 가족들이 울며 호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 아들 좀 찾아주세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순자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막내가 몸이 옆으로 기울어졌어요. 어머님, 큰아들이 재빨리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우리 아들, 못 가게 말려야 돼. 막아야 돼. 순자 할머니가 큰아들 팔을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가서, 공항 가서 막아야 돼. 엄마, 진정해요. 아직 안 갔을 수도 있어요. 큰 며느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물 좀 드세요. 안 돼. 막내 죽으면 안 돼. 순자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막내야, 제발 받아.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TV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경찰은 최근 이런 유형의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어머님은 집에 계세요. 혹시 도련님이 연락 올지도 모르니까. 큰 며느리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여보, 빨리 다녀와요. 큰아들이 급하게 나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큰아들이 막내 자취방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나 형이야. 열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주인 아줌마를 찾아가 겨우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도 짐도 거의 다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미 갔나? 큰아들이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 동생이 해외 취업 사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엔 경찰도 시큰둥했어요. 성인이 자기 의사로 출국하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아니, 방금 뉴스에서 봤잖아요. 사기라고. 증거가 있습니까? 큰아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동생이 월 800만 원 번다고. 이것 봐요. 뉴스에 나온 거랑 똑같잖아요. 젊은 경찰관이 뉴스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잠깐만요. 상관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돌아왔습니다. 휴대폰 번호 알려주세요. 위치 추적해 보겠습니다. 꺼져 있는데도 가능해요? 마지막 위치는 확인 가능합니다. 10분쯤 지나자 결과가 나왔어요. 인천공항입니다. 이 시간 전 신호가 잡혔네요. 뭐, 벌써 공항에? 아직 출국 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큰아들이 급하게 집으로 전화했어요. 여보, 막내 인천공항에 있대. 지금 경찰이랑 같이 갈 거야. 집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인천공항에 있대요. 순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공항? 지금 당장 가야 해.
제가 모시고 갈게요. 큰 며느리가 차 키를 들었습니다. 애들은 옆집 할아버지한테 부탁했어요. 빨리 가요. 두 사람이 급하게 차에 올랐어요. 어머님, 안전벨트 하세요. 빨리, 빨리 가야 해. 순자 할머니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나 막내가 연락할까 봐서요. 한편 경찰차를 탄 큰아들도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이름이랑 생년월일 알려주세요. 출국 예정자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무전으로 확인하는 동안 큰아들은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봤어요. 확인됐습니다. 오늘 밤 11시 30분 비행기 예약되어 있네요. 지금 몇 시죠? 9시 반입니다. 서두르면 막을 수 있어요.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머님, 꼭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막내는 낡은 캐리어를 끌고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권과 항공권을 꽉 쥐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앞에 두 명만 더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김영수 씨. 뒤에서 경찰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제복 입은 경찰 두 명과 큰형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빛 때문에 막내는 순간 겁에 질렸습니다. 빚쟁이들이 경찰까지 동원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돼. 막내는 캐리어를 버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김영수 씨. 경찰이 뒤따라왔어요. 막내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도망쳤습니다. 출국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막내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막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순자 할머니가 큰 며느리 부축을 받으며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막내가 멈췄어요. 너 지금 어딜 가려고 해? 순자 할머니가 막내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여기 왜? 거기가 어딘 줄이나 알아? 탁! 순자 할머니가 막내 등을 때렸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너 정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순자 할머니가 막내를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너 죽으면 엄마는 어떡해? 그때 경찰과 큰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체포하러 온 거 아니야. 큰형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형, 너 구하러 온 거야. 임마. 막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제가 확인했는데 누가 소개했습니까? 같이 일하던 형이. 그 사람 이름이 박진수라고.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박진수? 이 사람 맞습니까? 사진을 보여줬어요. 네, 맞아요. 이 사람 수배 중입니다. 브로커예요. 뭐? 막내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그 형은 좋은 사람인데. 순자 할머니가 막내를 꽉 안았어요. 됐어. 이제 됐어. 안 갔으면 됐어. 큰형이 막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집에 가자. 다 같이 해결하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요. 네. 막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공항을 나서며 순자 할머니가 막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길고 지루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막내는 자신이 속은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어요. 박진수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 받은 서류, 약속했던 조건들. 경찰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김영수 씨는 운이 좋으신 겁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잠든 손주들을 데리고 먼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순자 할머니와 막내만 남았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현관에서 머뭇거렸어요. 들어와. 방에서 자. 엄마. 저 때문에. 그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날 밤 두 사람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막내는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고 순자 할머니는 방에서 뒤척였어요. 정말 하루만 늦었으면 생각만 해도 오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할매, 나 박할배야. 옆집 박할배였어요. 아, 네.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어제 말한 변호사 연락처 알아봤어. 네. 빚 문제 말이야. 내가 아는 변호사가 그런 거 전문이래. 박할배가 이어서 말했어요. 무료로 상담해 준다니까 한번 가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서 일한대. 정말요? 그리고 할매가 직접 서명 안 한 보증은 무효일 가능성이 크대. 특히 도장만 찍힌 거면. 순자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면 같이 가자. 혼자 가기 불안하잖아. 할배, 정말 고마워요. 이웃끼리 도와야지. 그리고 박할배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사채업자들 추석날 와서 행패 부린 거 내가 다 봤어. 증인 서줄 수도 있으니까 변호사한테 말해. 할배가 봤어요? 창문으로 다 봤지. 그런 식의 추심은 불법이야. 오히려 역고소 가능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막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누구 전화였어요? 박할배. 변호사 소개해준대. 변호사요? 빚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 막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도장 도용한 건 무효일 수도 있대. 정말요? 오늘 오후에 가보자. 같이 가자. 막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 정말. 됐어. 이제 앞만 보자.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제가 회사 법무팀에 물어봤는데 엄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대요. 정말? 네. 그리고 그 사채업자들 추석날 집에 침입한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옆집 할아버지네 CCTV에.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될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막내를 바라봤어요. 막내도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한 달 후, 법원 앞에서 순자 할머니와 막내, 그리고 박할배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매, 잘 됐네. 내가 뭐라고 했어? 박할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순자 할머니의 보증은 무효로 판결났고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채업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막내가 엄마 팔을 잡았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와서 마지막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아드님 빚 문제도 개인회생 신청하면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법률구조공단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밖으로 나오니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일자리 구했어요. 막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디? 큰형이 소개해줬어요. 형 회사 청소 용역인데 정직원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래요. 잘 됐네. 그리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려고요. 순자 할머니가 막내를 바라봤어요. 한 달 사이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때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재판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 무효 판결 받았어. 정말요? 다행이네요. 축하해요. 너희들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잘 버텨주셔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컴퓨터 학원 다니려고요. 컴퓨터 학원? 네. 자격증 따면 더 좋은 일자리 구할 수 있대요. 그래, 돈은 제가 벌어서 낼게요. 막내의 눈빛이 전과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큰 며느리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김치 담그려고 배추 사왔어요. 어머, 그랬어? 도련님도 같이 해요. 네, 형수님. 막내가 대답했어요. 예전과 달리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큰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정신 차렸죠. 늦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두 사람이 정답게 대화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웠어요. 막내야, 형이 주는 거야. 큰아들이 막내에게 고기를 건넸어요. 고마워, 형. 앞으로 열심히 해. 도와줄게. 우린 가족이잖아. 순자 할머니는 아들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이 이제야 똘똘 뭉쳤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가족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이제 괜찮아? 영숙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다 해결됐어. 정말 다행이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할머니들이 모두 위로해 주었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박할배도 다가왔습니다. 할매, 막내 요즘 어때? 열심히 살고 있어. 일도 구하고 학원도 다니고. 그래, 잘 됐네.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지. 화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막내가 첫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를 내밀었어요. 뭐야? 첫 월급이에요. 많지 않지만 막내야. 엄마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순자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다? 아니요. 조금은 빚 갚는 데 썼어요. 나머지는 엄마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많이는 못 드려도.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자 할머니가 막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 키웠어야 했는데. 엄마가 왜 미안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이제 됐어. 앞만 보고 가자.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오래된 설렁탕집. 여기 처음 와보는 거야? 정순이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살피면서요. 네,
우리 동네에 이런 맛집이 있을 줄 몰랐네요. 예비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주방 쪽을 힐끗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주방을 보지? 엄마, 빨리 앉아요. 배고파 죽겠어요.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대기업 과장 자리에 올라 요즘 한창 바쁜 아들이었죠. 점심시간 겨우 뺏어 나온 터라 서두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설링탕 셋이요. 아주머니의 시선이 예비 며느리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주문을 받았어요. 네.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는지 예비 며느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 화장실 좀. 예비 며느리는 일어나려다가 아들가 잡았습니다. 밥 나오면 먹고 가. 금방 나올 거야. 예비 며느리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게 불안해 보였어요. 뚝배기 3개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 마시려다가 습관처럼 뚝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 때문에 국물을 식히려고요. 그 순간 뚝배기 밑바닥에 접착 테이프로 붙인 쪽지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옷에 튀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예비 며느리가 재빨리 냅킨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시선이 정순의 얼룩진 옷이 아니라 뚝배기 밑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분명히 봤어요. 이해가 알고 있는 건가? 어머님, 제가 닦아드릴게요. 예비 며느리가 일어나 정순 옆으로 왔습니다. 냅킨으로 옷을 닦는 척하면서 눈은 계속 뚝배기를 훔쳐봤어요. 됐어, 내가 할게. 정순이 예비 며느리를 밀어내고 뚝배기를 다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쪽지를 떼어 손바닥에 숨겼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국물이 너무 뜨거워서. 정수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 여자 조심하세요. 악마예요. 정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을 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설마 우리 아들을.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기야, 다음 주 상견례 때 뭐 입을까? 그냥 편하게 입어.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안 따져. 가슴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접시 닦던 직원 하나가 자꾸 이쪽을 쳐다봤어요. 예비 며느리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국물 정말 진하고 맛있네요. 자주 오셨어요? 예비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30년 됐지. 아들 아빠 살아계실 때부터.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그럼 여기 직원들도 다 아시겠어요? 글쎄, 사람이 자주 바뀌어서.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요즘은 다들 자주 옮기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갔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정순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정순 씨, 나중에 혼자 한번 들러요. 할 말이 있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예비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예비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와요. 그래, 그러자. 아들과 택시를 잡는 동안
예비 며느리는 정순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뭔가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뭘? 아니에요. 그냥 동네가 작으니까 소문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비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순진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문? 그냥요. 요즘 이상한 소문 많잖아요. 특히 결혼 앞둔 사람들한테는. 그때 택시가 왔습니다. 엄마 타요. 아들가 불렀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수는 손에 꼭 쥔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백미러로 본 예비 며느리의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아까의 밝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결혼 막아야 해. 정순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30년 전 시동생 민수의 약혼녀를 처음 만났던 날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쪽지를 받았었죠. 그때는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정순의 집 거실 소파에 예비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비싼 브랜드의 찻잔을 들고 있었는데 손가락에 낀 반지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차 정말 맛있어요. 뭐 특별한 거 넣으셨어요? 그냥 보통 녹차야. 물 온도만 잘 맞추면 돼. 정순이 대답하며 예비 며느리를 살펴봤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구두, 손목에 시계까지. 어머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요즘 전세 보증금이 너무 올라서요. 신혼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예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민호 오빠는 제가 부담되면 안 된다고 혼자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시잖아요. 아무리 대기업 다녀도 직장인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렇지. 제가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해도 오빠가 자존심 상한다고 안 받아요.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찻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갚을게요, 정말로. 그 순간 정순의 뇌리에 30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1994년 7월, 바로 이 거실이었어요. 시동생 민수의 약혼녀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형수님, 저희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민수 오빠가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한대요. 그때 정순의 남편이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지. 동생 결혼인데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 시절엔 큰 돈이었죠. 6개월 후 그 여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순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미안. 잠깐 딴 생각을.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부탁을 드렸나요? 예비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입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눈은 정순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민우한테는 얘기했어? 아니요. 오빠한테는 절대 비밀이에요. 오빠가 알면 자존심 상해할 거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오빠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비 며느리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민우 오빠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얼마나 필요한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수는 받습니다. 5천만 원만 있으면. 아, 너무 많죠? 3천만 원만이라도. 3천만 원? 네, 그 정도면 제가 1년 안에 갚을 수 있어요.
제가 일 시작하면 바로 정순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일 안 해? 아, 잠깐 쉬고 있어요. 결혼 준비 때문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작년부터 일을 안 했다는 걸. 아들이 무심코 말한 적이 있었죠. 생각해 볼게.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예비 며느리가 일어나 정순을 껴안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비싼 향수였죠. 어머님, 그런데 이 얘기는 정말 오빠한테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할 때까지는요. 알았어. 예비 며느리가 가고 난 후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을 빌려달라. 민수 때랑 똑같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다녀갔어요? 응, 방금 갔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요? 요즘 지연이가 좀 힘들어해요. 왜? 회사 그만둔 후로 좀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괜찮다고 해도 정순이 물었습니다. 회사는 왜 그만뒀대?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서 자세한 건 말 안 하려고 해요. 그래. 전화를 끊고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정수는 농협에 갔습니다. 평일 오전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창구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세요.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민호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정수는 아들이 맡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부터 맡겨둔 것이었죠. 엄마가 관리하면 안심이 되어 하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살짝 놀란 듯 했어요. 어머님, 최근에 큰 금액이 인출됐네요. 얼마나?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정수는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천만 원 인출 마이너스 현금. 그것도 일주일 전에. 이게 맞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찾아가셨어요. 정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 아들이 3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야근하고 주말 특근하고 보너스 받을 때마다 꼬박꼬박 저축한 돈이었죠. 혹시 뭐에 쓴다고 했나요? 그런 건 저희가 여쭤보지 않아서요. 정수는 통장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예비 며느리한테? 30년 전 시동생 민수도 그랬었죠.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엔 통장을 통째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해. 오늘 밤에 꼭.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며칠 전에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이미 3천만 원을 인출했다? 시기가 너무 절묘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았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거 해주고 차분하게 물어봐야지. 양념을 재우면서도 계속 통장 잔고가 떠올랐어요. 3천만 원이면 아들 연봉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녁 7시,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일찍 왔네? 오늘 회식 있었는데 안 갔어요. 피곤해서.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정말 지친 얼굴이었어요. 밥 먹자. 갈비찜 했어. 와, 엄마 최고.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정수는 순간 묻지 말까 망설였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네. 오늘 농협 갔다 왔어.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네. 통장 정리하려고 갔는데 정수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 뭐에 쓴 거니? 아들이 통장을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3천만 원이야, 민호야. 내가 3년 동안 모은 돈 아니니? 아들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어디?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죠. 지연이한테 준 거지? 아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이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예요. 금방 갚는데요. 정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무엇 때문에 필요했대? 그냥 집안 사정이 좀 있대요. 자세한 건 말 안 하려고 해서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이유도 모르고 줬다는 거야?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제 돈 제가 쓰는데 왜 그러세요? 내 돈이긴 하지.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내가 속는 게 걱정돼서. 속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아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지연이를 의심해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인사드리러 왔을 때부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순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아들을 좋아하는 것도 같았으니까요. 민호야, 엄마가 왜 이러겠니? 내가 그랬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 다 먹고 가. 배불러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수는 홀로 남아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야. 대기업에 입사하고 과장 진급하고 늘 효자였던 아들이었는데 예비 며느리를 만난 후로 달라졌어요. 정수는 아들 방문 앞에 섰다가 노크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거실로 돌아온 정수는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3천만 원 인출. 일주일 전 수요일 오후 2시 15분. 그때 아들은 회사에 있었을 시간이었어요. 일부러 조퇴하고 은행에 갔다는 거죠.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을까? 정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돈을 요구한 게 며칠 전. 아들이 돈을 인출한 게 일주일 전. 시간이 안 맞았어요. 아들이 먼저 돈을 꺼낸 거였습니다. 그럼 예비 며느리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건 연기였나? 이미 아들한테 받았으면서 생각할수록 복잡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수는 예비 며느리와 함께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님이랑 이렇게 장 보니까 정말 좋아요. 예비 며느리가 카트를 밀며 말했습니다. 환한 미소였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보였어요.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같이 와서 도와드려야죠. 야채 코너에서 배추를 고르는데 예비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 어릴 때부터 혼자였거든요. 정순이 예비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이랑 장 보는 게 꿈 같아요. 진짜 엄마랑 하는 것처럼. 정수는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이해도 불쌍한 사정이 있는데.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이제 민호 오빠도 있고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정순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고기 코너를 지나면서 예비 며느리가 한우 가격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비싸네요. 한우는 민호가 한우 좋아하잖아. 사가자.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비싸요. 호주산도 맛있어요. 정수는 예비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검소한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계산대로 가는 길 예비 며느리가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제가 계산할게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꼭. 예비 며느리가 지갑을 꺼내 카드를 냈습니다. 빅 마이너스. 거절음이 울렸습니다. 계산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한도 초과인 것 같은데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 그럴 리가. 잠깐만요.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빅 마이너스. 또 거절됐습니다. 이상하네. 이것도. 세 번째 카드를 꺼내려는데 정순이 말렸습니다. 됐어. 내가 낼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면서 눈물이 맺혔어요. 괜찮아. 정순이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15만 원이었어요. 마트를 나오면서 예비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창피해 죽겠어요. 신경 쓰지 마.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핸드백에서 휴대폰이 삐져나온 게 보였어요.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정수는 얼핏 알림창을 봤습니다. 대부업체 상담 부재중 전화 7건. 정수는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부업체라니. 주차장에서 짐을 차에 싣는데 예비 며느리가 또 휴대폰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스팸 전화가 많이 와서. 예비 며느리가 황급히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 예비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민호 오빠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그냥 저에 대해서요. 정순이 백미러로 예비 며느리를 봤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별말 없었는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왜? 무슨 일 있어? 예비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오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무슨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곧 해결될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는데 예비 며느리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정수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가족인데. 예비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정수는 봤어요. 정말요? 어머님. 그래. 하지만 민호한테도 솔직해야 해. 숨기는 건 좋지 않아.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정수는 예비 며느리가 가는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안 되겠다. 그 설렁탕집을 다시 가봐야겠다. 다음 날 오후 2시 정수는 다시 그 설렁탕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손님은
구석 테이블에 노인 두 분만 앉아 있었고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순이 들어서자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쪽지 사건 때 봤던 그 직원이었어요. 어머님, 또 오셨네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네, 혼자 왔어요.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아주머니가 주방 안쪽을 돌아보더니 정순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이 잠깐 나가셨어요. 정순이 자리에 앉자 아주머니가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번에 그 쪽지 제가 쓴 거예요. 정순이 놀라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악마라고까지 쓰셨더군요. 왜 그런 무서운 표현을.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아가씨 때문에 우리 가게도 피해를 봤거든요. 누군가는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죠. 민지라고. 네, 민지요? 그의 이름은 지연이인데. 사모님, 제가 그 얼굴을 어떻게 까먹어요. 우리 가게 알바생들은 수시로 바뀌긴 해도 그 얼굴은 절대 못 잊죠.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애 어떤 애였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착하고 일도 잘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사장님도 좋아하셨죠. 그런데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산대 돈이 자꾸 안 맞고 재료비 영수증이 사라지고 정순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애가 그런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들 의심했죠. 그 애가 일하는 날만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사장님이 날 잡고 가방 검사를 했어요. 가방 검사요? 네. 민지한테 미안한데 가방 좀 열어볼 수 있겠냐고 했죠. 요즘 돈이 자꾸 안 맞아서 전 직원 확인한다고.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가방은 깨끗했죠. 오히려 민지가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럼 CCTV는? 그것도 확인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CCTV에도 안 잡혔어요. 계산대 주변은 다 나오는데 정작 돈이 없어지는 순간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CCTV 사각지대를 다 파악하고 있었대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카메라 각도랑 위치를 완벽하게 외운 거죠. 그럼 어떻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지가 그만둔 다음 날부터 돈이 한 푼도 안 없어졌거든요. 딱 그날부터요. 그전엔 매일 없어졌는데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증거죠.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민지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점심시간에 무서운 남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대부업체 직원들? 네. 서너 명이 와서는 이지연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손님들 다 있는데. 정순이 물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빚이 1억이 넘는다고. 6개월째 이자도 안 내고 도망 다닌다고 했어요. 1억. 정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가 주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결국 끌려 나왔어요. 처음엔 울면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악마라고 쓴 건 그 애가 끌려나간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아주머니가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끌려가는 걸 계속 보려고 가게 뒷문으로 나가는데 골목에 검은 SUV가 서 있더라고요. 그 대부업체 차였죠. 정순이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차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다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주머니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지연이가 차에 타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대부업체인 것 같았는데 한 달만 더 시간을 줘. 내가 아는 브로커가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브로커요? 네. 그리고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떨며 계속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여자들 보내는 일 있잖아. 한국 여자들 인기 많다며. 순진한 애들로 몇 명만 보내면 빚은 금방 갚아. 정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 끔찍한,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웃으면서 전에도 2명 소개해줬는데 수수료 짭짤했어. 연락은 안 되지만 뭐 잘 살고 있겠지라고. 아주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증거도 없고 그냥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주머니가 정순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SUV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야, 그런 짓 하다가 걸리면 어떡하려고? 하니까 지연이가 냉담하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가 몸서리를 쳤습니다. 안 걸려. 전에도 안 걸렸잖아.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쪽지에 악마라고 쓴 거예요.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그 무서운 웃음소리. 아주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주방으로 들어간 아주머니가 낡은 노트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우리 가게 직원 근무 일지예요. 여기 보세요. 노트를 펼치니 날짜별로 직원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날짜들이 보였어요. 이 빨간 표시가 돈이 안 맞았던 날이에요. 전부 민지가 일한 날이죠. 정순이 날짜를 세어보니 20일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네. 그리고 이것도 서랍에서 구겨진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대부업체 명함들이에요. 그날 온 사람들이 두고 간 거죠. 행운대부, 스피드론, 하나캐피탈 등 여러 업체였습니다. 정순이 명함들을 사진 찍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서 들은 얘기, 다른 사람은 모르나요? 아니요. 저만 알아요. 너무 무서워서 누구한테도 말 못했어요. 혹시 보복당할까봐. 아주머니가 정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조심하세요. 그 애는 진짜 악마예요. 사람의 탈을 쓴 악마. 어머님도 위험할 수 있어요. 밖으로 나온 정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호야, 넌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간 거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어디에요? 응, 밖에 잠깐. 오늘 저녁에 지연이랑 같이 집에 갈게요. 상견례 날짜 정하려고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네, 7시쯤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수는 손에 든 증거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밤 말해야 하나? 그날 저녁 정수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앉아. 네. 왜요, 엄마? 피곤한데. 중요한 얘기야. 앉아. 정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정수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것들을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설렁탕집에서 받은 쪽지, 핸드폰으로 찍은 근무일지 사진, 그리고 대부업체 명함. 아들이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호야, 내가 지연이 빚 대신 갚고 있는 거 아니냐? 정순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다 뭔데요? 이 쪽지 봐. 지연이가 예전에 그 설렁탕집에서 일했대. 그리고 대부업체 빚 때문에 끌려갔다고.
아들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이런 익명의 쪽지를 믿으세요? 누가 장난친 거겠죠. 장난이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정순이 핸드폰을 꺼내 근무일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지연이가 일한 날마다 돈이 안 맞았대. 15번이나. 그게 지연이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명함. 대부업체 직원이 직접 와서 지연이를 끌고 갔다는 거야. 3천만 원 빚 때문에.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인출한 3천만 원, 그거 지연이 빚 갚는 데 쓴 거지? 엄마.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순이 놀라 아들을 봤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지연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못 잡아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속고 있는 것 같아서. 속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가 다 얘기했어요.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다고. 나쁜 남자 만나서 속았다고. 정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네, 알아요. 지연이가 직접 말했어요. 숨기고 싶었는데 나중에 들키면 더 큰일 날까봐 미리 말한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도 대부업체 빚을, 그 빚도 지연이가 쓴 게 아니에요. 도박 중독인 전 남자친구가 지연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예요. 지연이는 피해자라고요. 정순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왜 내 돈으로 갚아? 내가 왜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사랑하니까요.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아빠 살아계실 때 그러셨잖아요. 아빠 사업 망했을 때 엄마가 친정에서 돈 빌려온 거 제가 몰라요? 정순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30년 전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정순도 친정에 손을 벌렸었죠.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들이 독촉장처럼 보이는 종이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독촉장, 내가 직접 찾았다고요? 엄마가 뒤져서 찾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맞아요. 엄마는 처음부터 지연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트집 잡는 거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그랬어요. 지연이 옷차림 보고 뭐라 하고 말투 보고 뭐라 하고.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언제? 아니에요. 다 느껴져요. 엄마가 지연이 싫어하는 거. 아들이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흩어졌어요. 이제 당장 상견례도 해야 되고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 왜 이러세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걱정은요? 그냥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아들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 며느리는 다 대기업 다니고 집안 좋고 그런데 지연이는 그렇지 않으니까 창피하신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지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정순이 대부업체 명함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화해 볼까? 정말 지연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엄마. 아들이 명함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지연이 정말 사랑해요. 지연이도 절 사랑하고요.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반대해도 전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축복해 주세요.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살 넘은 아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민호야, 저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에 책임질 수 있어요. 만약 엄마 생각대로 지연이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것도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아들이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전 믿어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한 과거가 있었을 뿐이에요. 민호야, 잠깐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서서 방으로 가려는데 정순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정순을 똑바로 봤어요. 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엄마가 후회하실 거예요. 좋은 며느리 몰라보고 구박한 거. 민호야, 저 망신 주고 싶으세요?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제 와서 파혼하라고요? 아들의 말에 정순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이미 양가 상견례도 끝났고 청첩장도 돌렸습니다. 회사에도 친척들에게도 다 알렸죠. 그럼 최소한 결혼 전에 빚은 다 정리하고 시작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왜? 지연이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쾅!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찢어진 명함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내가 틀렸나? 정말 내가 너무한 건가? 30년 전 시어머니도 정순을 이렇게 의심했었죠. 친정이 가난하다고, 돈 보고 시집 왔다고. 그때 정순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지만 이건 달라. 증거가 있잖아. 정수는 쪽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저 여자 예전에 여기서 일하다 빚쟁이들한테 끌려갔습니다. 결혼 조심하세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아들은 정말 큰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아들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정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화가 많이 났구나.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저 지연이 집이에요. 늦으면 여기서 자고 갈게요. 민호야, 내일 봬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 시각 예비 며느리의 원룸.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 좀 걸어오느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이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았어요. 자기야, 어머니랑 또 싸웠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드라이브나 가자. 바람 좀 쐬면 기분 나아질 거야. 이 시간에? 한강 야경 보면서 맥주 한 캔 하면 좋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한강변을 달리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예비 며느리가 운전하고 아들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이런저런. 예비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자기야, 그런 얘긴 하지 말고.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나 오늘 자기한테 줄 선물이 있어. 선물? 예비 며느리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쳐본 순간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보험계약서, 피보험자 김민호, 수익자 이지연, 보험금 5억 원.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험이야. 결혼하면 서로 이런 거 들어놓잖아. 예비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그것도 5억이나. 요즘 다들 이렇게 해. 서로를 위해서.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아, 이건 좀. 왜? 뭐가 이상해? 부부가 되면 당연한 거잖아.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자기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말 듣고 나도 의심하는 거구나. 예비 며느리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됐어. 안 할게. 나를 못 믿으면 결혼도 하지 말자. 지연아, 그런 게 아니야.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아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의 경고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 여자 돈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야. 자기야?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그냥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거였어. 만약의 경우? 우리 둘 다 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부모님도 안 계신데. 예비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난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싶었어.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봤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이 가여워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망보험 5억.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말이 설마 정말로. 어머니가 보여준 대부업체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찢어버린 그 명함이 설렁탕집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결혼 조심하세요. 아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왜 하필 사망보험일까? 왜 하필 5억일까? 왜 수익자가 지연이 단독일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았어. 내가 바보였어. 사랑에 눈이 멀어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든 손에서 땀이 났어요. 믿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오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이라는 세 글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엄마한테 그렇게 화냈는데, 엄마가 다 나를 위해서였는데, 아들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오전 11시 20분, 화려한 예식장 대기실에서 예비 며느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휴대폰을 확인하니 11시, 예식 시작 30분 전이었어요. 신부 쪽 하객들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신랑은 어디 있어? 곧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연락이 안 돼요.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자기야. 아들이 들어왔는데 모두가 놀랐어요. 회색 추리닝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어요. 뭐야? 왜 이런 차림으로? 예비 며느리가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왜 추리닝을 입고 온 거야? 턱시도는? 빨리 갈아입어. 지금 시작해야 해. 하객들 다 기다려.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예식장으로 가자.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이 차림으로? 안 돼. 갈아입고. 아들이 예비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식장으로 걸어갔어요. 자기야, 자기야. 예비 며느리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뒤따라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300석 규모의 예식장이었는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신부 쪽 좌석은 거의 가득 찼는데 신랑 쪽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랑이 왜 저런 차림이야? 추리닝 입고 결혼식? 신랑 쪽은 왜 아무도 없어? 예비 며느리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불안하게 속삭였어요. 자기야, 왜 당신 친척들은 안 보이지? 어머니는?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신랑님 예복은. 아들이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례가 어리둥절해하며 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바로 그때 예식장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야? 무슨 일이야? 어둠 속에서 정면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어요. 첫 화면에는 설렁탕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 이지연 말이죠? 여기서 알바하다가 대부업체에 끌려갔어요. 점심시간에 무서운 남자들이 와서 손님들 다 있는 데서 끌고 갔어요. 빚이 1억이 넘는다고 소리 지르면서요.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뭐야, 신부 얘기야? 대부업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명의로 사망보험 들어주세요. 최대 한도로요. 5억이면 충분하겠죠? 수익자는 이지연으로 해주시고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근데 아가씨, 이거 신랑이 알아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신부 측 하객들조차 충격에 빠졌어요. 사망보험? 5억이라니. 이거 결혼 사기 아니야? 예비 며느리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퍼졌어요. 아니야. 조작이야. 이건 조작이라고.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아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추리닝 차림 그대로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결혼을 끝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바지를 잡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아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며칠 전 지연 씨가 제게 준 서류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5억짜리 사망보험 계약서죠.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미쳤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오해야. 다 오해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신부 측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너 그 빚 다 갚았다고 했잖아. 새 출발한다면서. 하객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저런 파렴치가. 사망보험이라니 소름 돋는다. 아들이 마이크를 내려놓고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제발. 예식장 밖으로 나간 예비 며느리는 주차장에서 아들을 찾았지만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하객들이 하나둘 예식장을 빠져나가며 그 모습을 봤어요. 그날 저녁 정순의 집. 정순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30살 넘은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말 안 믿은 게 제일 후회돼요. 엄마는 다 알고 있었는데 난 바보처럼. 정순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가릴 수 있어도 욕심은 못 가린다. 중요한 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야. 너무 창피해요. 회사 사람들도 다 알고 친척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근데 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애가 잘못 선택한 거지.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부터? 3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봤거든. 너희 작은아버지가 당했던 일. 아들이 놀라 정순을 봤습니다. 작은아버지가요? 그래. 그때도 똑같았어. 불쌍한 사연, 도와달라는 부탁, 그리고 빚. 정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난 막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엔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어요.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가끔 농담도 했습니다. 아직 아들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예요. 정수는 그걸 믿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